장미애는 결국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평생 술도가와 딸세리, 그리고 독고탁을 위해 참고 또 참아온 시간이었죠. 하지만 상해 한마디 없이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장 신설을 강행하려 드는 독고탁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깊이 실망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0점, 회사에서도 경영자로서 0점. 마침내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단호히 말했죠. 우리 이제 정말 끝내요. 그동안 숱하게 이혼하자는 말만 하던 장미애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그 표정엔 더 이상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거든요. 총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독고탁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늘 그래왔듯 장미애가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장미애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눈빛이었고 그 눈빛은 오히려 독고탁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 회사에서도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프리미엄 라인 공장 신설을 밀어붙이던 독고탁의 계획은 투자자들의 반발로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장만 지으면 다 해결될 거라는 그의 고집에 결국 이사진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어요. 투자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독고탁은 괜히 더 목에 힘을 주며 버텼지만 그의 눈빛엔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장미애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굳혔어요. 장미애는 더 이상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세리 때문에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독고탁이 상해 한마디 없이 회사를 몰아가며 집안까지 무겁게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본인 뜻대로만 살 사람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게 됐거든요. 혼자 주방에 앉아있던 장미애는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야겠다. 더는 물러서지 말자. 그 결심만큼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했어요. 다음 날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다시 한번 이혼을 이야기했어요. 이번엔 눈물도 떨림도 없이 단단한 목소리였죠. 당신 마음대로 해온 건 이제 충분해요. 나도 세리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독고탁은 순간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가 못 봐주겠다는 거야?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미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 단호한 한마디에 독고탁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았어요. 한편 회사 이사진들은 독고탁의 무리한 고집에 점점 실망하고 있었어요. 투자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라인을 신설해야 한다며 고집만 부리는 회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몇몇은 이미 투자금을 회수해 가겠다며 독고탁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독고탁은 그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몇 배로 돌려줄 수 있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 허세 속에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장미애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끝까지 갈 수 없겠구나. 그제야 그동안 눌러두었던 한숨이 조용히 터져나왔어요. 그 무렵 독고탁은 이사진들과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공기는 냉랭했죠. 독고탁은 프리미엄 라인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거듭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사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이미 재정 상태가 위태로운데도 미래 수익만 바라보고 무리수를 두자는 그의 계획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어요. 투자자들은 언제든 발을 뺄 준비가 돼 있었고 결국 몇몇은 투자 원금을 돌려달라며 손을 내밀었죠. 독고탁은 그들을 향해 뻔뻔히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공장만 세워지면 지금 넣으신 돈 몇 배로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허황된 약속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은 답답함에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런데도 속으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죠. 회사를 키우기 위해, 더 큰 부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리스크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그저 가족들을 더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 애쓴다고 여겼지만 정작 그 마음은 이미 혼자만의 고집과 오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만히 테이블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보던 독고탁은 피식 웃었어요. 장미애도 결국 나를 이해하겠지 언제나처럼. 하지만 장미애는 더 이상 예전의 장미애가 아니었어요. 한참 동안 방에 앉아 고민을 거듭하던 그녀는 결국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이번에는 마음을 접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았거든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독고탁에게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독고탁은 장미애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 서류 또 들고 나한테 오면 뭐하나. 이번에도 결국 이혼 안 할 거잖아. 가볍게 농담처럼 내뱉었지만 장미애의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그 눈동자엔 흔들림이 없었고 입술은 굳게 닫힌 채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에 독고탁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여보, 이번엔 다를 거예요. 난 더 이상 당신 곁에 못 있어요. 장미애가 조용히 말을 꺼냈을 땐 이미 모든 게 결정돼 있었어요. 그 말에 독고탁은 심장이 묘하게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억지를 부려도 이젠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선 고집과 아집부터 내려놨어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뒤 독고탁은 또다시 이 사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는 여전히 프리미엄 라인 공장 신설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러나 이 사진들의 표정은 더 이상 전처럼 억지로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이 상태로 공장을 추진하는 건 무리입니다. 자칫하면 회사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 기회는 지금뿐이야. 독고탁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회의장은 점점 더 싸늘해졌고 몇몇 이 사진들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장미애는 한참을 고민하다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세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죠. 엄마, 나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그동안 엄마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세리는 한이를 돌보면서 철없던 딸에서 점점 한 아이의 보호자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보듬다 보니 장미애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견뎌왔는지 비로소 마음 깊이 느끼게 된 거였어요. 세리는 결국 엄마 편에 서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빠 편도 들고 어떻게든 가족이 깨지지 않길 바라며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더는 엄마가 혼자 상처받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리는 강수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강수 역시 처음에는 장미애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엔 저도 돕고 싶어요. 강수의 진심 어린 말에 장미애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장미애는 결국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손끝이 시큰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세리와 강수가 옆에 있어줬기에 더는 두렵지 않았던 거죠. 나 이제 내 인생 살아도 되겠지? 속으로 중얼이며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을 바라보는데 그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독고탁은 이혼이 이미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제야 진짜로 모든 걸 잃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독고탁은 서류를 덮으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나? 처음엔 화가 치밀어 올라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장미애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엔 더는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애써 맞추려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장미애는 짐을 챙겨 나와 세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허전했지만 오랜만에 혼자 꾸린 공간은 조용히 그녀를 위로해줬어요. 간간히 세리와 한이가 놀러 오면 그 조그만 집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장미애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새삼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세리 역시 이제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 시절보다 더 자주 장미애를 찾았죠. 한이와 산책 나갔다가 들르는 날이면 둘이 함께 저녁을 차려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미애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세리야, 너 이렇게 어른스러워질 줄 몰랐어. 엄마, 나 이제 엄마 마음 알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강수 또한 종종 찾아왔어요. 예전엔 보고 싶어도 어색해서 멀리서만 바라보다 돌아가곤 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이런저런 넋두리도 했죠. 장미애는 그런 강수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그녀를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그러는 사이 독고탁은 점점 고립돼 갔어요. 집에 들어오면 커다란 거실엔 인기척 하나 없었고 밤늦게 돌아와서 불을 켜면 묘하게 울리는 정적만 가득했어요. 사업도 점점 꼬이기 시작했죠. 회의 자리에서 장미애가 보여주던 침착함과 현실적인 조언이 사라지니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요. 독고탁은 허탈하게 웃으며 텅 빈 집안을 바라봤어요. 그 넓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일상이 이젠 지독히 낯설고 쓸쓸했거든요. 결국 그는 장미애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되돌아오는 건 언제나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뿐이었어요. 그제야 그는 뼈저리게 알았죠. 정말 소중했던 것을 스스로 두 손으로 놓아버렸다는 사실을요. 장미애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작은 오피스텔 창문을 열면 바람이 솔솔 불어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문득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혼잣말을 하며 차를 마시는 그 순간조차 그녀에겐 새로운 삶의 일부였어요. 세리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독고탁이 있을 땐 엄마에게도 늘 서운함과 오해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장미애의 진심을 다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종종 한이와 함께 장미애 집에 들러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미애는 이렇게 세리가 놀러 올 때마다 항상 웃으며 한이를 품에 안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녀의 웃음이 그녀를 점점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강수도 여전히 묵묵히 장미애 곁을 지켰어요. 버림받았다는 마음에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하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세월이 얼마나 장미애에게도 아픈 상처였을지 조금씩 짐작이 되었던 거예요. 강수는 불쑥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어요. 맛있네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 평범한 말 한마디에 장미애는 괜스레 눈가가 젖었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 이제야 이렇게 사소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편 독고탁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장미애의 물건들은 하나도 없었고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 침실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죠.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리면 언제나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장미애가 진짜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요. 회사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프리미엄 라인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던 독고탁을 보고 이사진들은 결국 등을 돌리고 하나둘씩 빠져나갔죠. 회의실에서 혼자 목소리를 높여도 이제 맞장구 쳐줄 사람은 없었어요. 장미애가 함께일 땐 그녀가 늘 현실적인 조언과 조율을 해줬지만 그녀 없이 홀로 서려니 아무것도 쉽지 않았어요. 독고탁은 결국 늦은 밤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을까? 하지만 돌아온 건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뒤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짧은 말이었지만 독고탁의 가슴을 묵직하게 찍어 눌렀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죠. 그날 이후 독고탁은 더 깊은 허무 속에 빠져들었어요. 빈집에 들어서면 가끔 장미애가 주방에서 밥을 하며 웃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눈을 깜빡이면 곧 사라져버렸어요. 식탁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밤이 이어졌고 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허공엔 한숨만 가득 맴돌았어요. 반면 장미애는 한층 더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가끔 한이를 데리고 시장을 돌며 세리와 장을 보고 집에 와선 강수까지 불러 내 식구처럼 밥을 차려 먹는 날도 있었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장미애는 괜히 눈물이 맺히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별거 없는 것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어요. 세리도 강수도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 같지 않았어요. 세리는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며 엄마 요즘 얼굴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죠. 강수도 장미애에게 가끔 불쑥 잔소리를 했어요.
몸 좀 챙기세요. 이제 누구도 대신 밥해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 소소한 다정함이 장미애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그렇게 독고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장미애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텅 빈 집에서 홀로 후회와 술잔을 부여잡은 독고탁과 달리 장미애는 이제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다시 피어나는 중이었어요. 봄바람이 조금 더 따뜻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장미애는 세리와 함께 한이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죠. 한이는 두 발로 아장아장 걷다가도 금세 장미애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우리 한이, 이제 걷는 것도 잘하네. 장미애는 웃으며 한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 웃음소리엔 그동안 숨죽여 살던 시간들을 잊게 하는 힘이 있었죠. 세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장미애에게 팔짱을 꼈어요. 엄마, 나 예전엔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장미애는 세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그땐 너도 어렸잖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까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세리는 그 말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날 저녁 강수도 장미애의 집에 들렀어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강수는 숟가락을 놓고 장미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좋아 보여요.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미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물잔을 들었어요. 그 물잔엔 지난 세월의 눈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사가 담겨 있었죠. 강수가 집으로 돌아간 뒤 세리는 한이를 재우고 장미애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잘했어. 아빠 옆에 있었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시들어갔을 거야. 장미애는 세리의 머리칼을 가만히 쓸어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그 말에 세리는 장미애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반면 독고탁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프리미엄 라인 공장 추진은 사실상 무산되었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며 회사를 떠나갔죠. 그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지만 이젠 그 소리마저 허공에만 메아리칠 뿐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장미애가 있을 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밤마다 혼자 넓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독고탁은 술김에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다가도 이내 끊어버리곤 했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됐죠.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장미애의 과거 사진을 보고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가끔 독고탁은 옛날 장미애가 즐겨하던 요리를 흉내 내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맛은 전혀 같지 않았고 식탁 위에 홀로 놓인 밥상은 더 외롭기만 했죠. 이걸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허탈하게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은 그의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독고탁은 술도가 근처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세리와 장미애가 한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 웃음소리는 멀리 있었지만 그가 가장 듣고 싶던 소리였어요. 가슴이 저릿해졌지만 이제는 다가갈 자격조차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장미애는 멀리 독고탁이 앉아있는 걸 봤지만 그냥 세리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던 거죠. 세리도 장미애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 장미애는 괜히 눈물이 맺히려는 걸 꾹 참았다고 해요. 그 사람 없으니 이렇게도 쓸쓸한 거였나? 텅 빈 집 안에서 울리는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달았죠. 그가 그토록 함부로 대해왔던 장미애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도 독고탁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집의 넓은 거실을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며 괜히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곳엔 그가 기다리는 사람도 그를 바라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어요. 그날 저녁 독고탁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술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엔 그 자리 맞은편에 장미애가 앉아 있었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가끔은 티격태격도 하고 가끔은 웃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맞은편 의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독고탁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술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는 장미애가 짐을 들고 문을 나서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장미애를 붙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달았죠. 그때라도 그녀를 붙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한밤중 술에 취한 독고탁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장미애의 번호를 누를까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전화가 연결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그는 휴대폰을 내려두고 작은 웃음소리와 따뜻했던 밥상, 그리고 장미애의 다정한 눈길을 기억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은 예전처럼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의 어색한 시선과 낮은 목소리들이 그를 맞았어요. 장미애가 있을 때에는 항상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곳엔 긴장과 경계만이 흐르고 있었죠. 그는 괜히 목을 가다듬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서류를 읽다 말고 독고탁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장미애가 옆에서 함께 살펴보며 조언해주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당신 생각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내던 말들을 그땐 듣기 싫어했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절절히 깨닫고 있었어요. 결국 독고탁은 사무실에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자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미애가 짐을 빼고 나간 빈 방을 괜히 기웃거리며 서성였죠. 서랍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급히 챙기느라 두고 간 작은 손거울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마치 그 속에 장미애의 미소가 남아있을 것만 같아서였죠. 그날 밤 독고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듯 장미애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죠. 그는 문득 장미애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이젠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어. 당신도 스스로 좀 돌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다 결국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울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독고탁은 예전처럼 신라주조를 돌보거나 직원들을 호령하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밥을 몇 숟갈 뜨다 말고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죠. 그제야 그는 알았어요. 장미애가 있어서 그 넓은 집이 가정 같았고 그녀가 있어서 자신의 거친 세상도 조금은 부드러워졌었다는 걸요. 그렇게 독고탁은 홀로 남겨진 술도가에서 조용히 후회를 삼키며 살아갔어요. 장미애가 떠난 후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잃어버린 소중함을 깨달았죠. 그리고 언젠가 어디선가 장미애가 행복하게 웃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하며 그렇게 늦은 사과를 가만히 삼켰다고 해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게 너무 많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뒤에 남겨진 건 결국 외로움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비로소 누군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과 미움, 후회와 용서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